그러니까 30살이 60살이 됐을 때, 60살이 돼가지고 이제 막 노인 그 초입에 들어갈 때, 그때 한국에서는 단 한 푼도 줄 연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본이 왜 망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아직도 어떻게 선진국으로 있을 수 있는가? 저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제4의 길, 이제 4가지 뉴normal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노인사회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또 멀리서 와세다에서 오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일본의 노인사회에 대해서 우울한 얘기인데, 뭐 한국도 노인사회가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뭐 일단 말씀부터 한번 저희가 집중력 들어보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데 99년에 일본에 갔으니까 한 25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겠나요? 그런데 도쿄는 2005년부터 살았는데 신주쿠에서 계속 살다가 제가 최근에 외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외곽으로 이사를 가서는 더 깜짝 놀랐어요. 저녁 7시가 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하면은 그 동네가 3,000세대는 넘을 거예요. 좋게 3,000세대는 넘을 것 같은데 한국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밤 10시, 11시 돼도 사람들 불이 많이 켜져 있죠. 네네, 맥주 마시고 축구 시합하는 날은 뭐 난리 나고. 그럼요. 근데 여기는 저녁 7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예요. 너무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어디예요, 거기? 거기는 뭐 장소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도쿄도인데 도쿄도에서 23구가 있는데 23구가 아닌 옆에 이제 도쿄도 시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신주쿠까지 한 전차로 50분쯤 걸리는 곳인데 꽤 외곽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렇게 3,000세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7시 돼가지고 전부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동네라면은, 그러니까 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출출하다. 요즘은 이제 배달 문화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배달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게를 가서 먹고 싶다 하면은 저녁 7시가 되면은 역까지 걸어가야 돼요. 한 15분 걸으면 되는데, 역 근처에 이제 가면은 거기에는 그래도 좀 뭐가 있는데, 역 근처조차도 한 10시, 10시 반 되면 거기도 뭐 다 문 닫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사를 보면은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의 많은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망했다거나 일본이 완전 뭐 후진국이 됐다거나 선진국에서 탈락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인데 제가 늘 좋아하는 비유가 일본은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60세 할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제가 얼마 전까지는 45세 중년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국이 50세 중년이고 얼마 안 있으면 한국도 이제 60세가 되고, 일본이 65세쯤 될 때는 한국도 똑같이 65세가 될 것이고, 일본이 70세가 될 때는 이제 한국은 더 나이가 들 거예요.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지금 일본에서 보면서 정말 60세 할아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이 나라는 쇠퇴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 젊어질 수는 없어요. 나라는 물론 젊어질 수 있지만은 일본의 구조나 한국의 인구 구조는 더 이상 이 나라들을 당분간 젊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젊어질 수 없는 나라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 너무 슬프구나. 이렇게 나라가 늙는다는 것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70세 이상 인구 비율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추계한 그 미래 예측치인데, 그걸 보시면은 70세 이상 인구 비율에서 그 2040년 정도가 되면은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아져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한국이 파란색인데, 한국이 최근에 한 2020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올라가죠. 일본은 오히려 과거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20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꿀 수 없는 약간 정해진 미래인 건가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측치들은 지금의 출산율이라든가 지금의 사망률이라든가 그것들이 지금의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출산율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바뀌긴 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통계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뭐 통계청 자료라고 한다면 이걸 추계한 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0.86명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해 0.78명이고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아마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지 않을까, 그래서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인구 구조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이번에는 70세 이상 비율뿐만 아니라 20세부터 29세 비율, 젊은 층이죠. 20세부터 29세 비율,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비율을 비교를 해봐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빨리 청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비중이 노인의 비중보다 더 낮은 세상이 지금 한국이 되고 있고요. 이제 초입에 들어가고 있고, 일본은 2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왔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세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2040년, 45년을 가서 보시면은 일본에서의 그 노인 비중과 청년 비중의 그 차보다 한국이 그 차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노인 비중은 한국이 더 많아지고 청년 비중은 한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그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을 한번 보세요. 네. 그 10만 명당 자살률인데, 자살률을 보시면은 현재 한국이 워낙 자살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국이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도 자살률이 높았는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1999년 그때부터 일본 자살률이 많이 높았거든요. 그때 일본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많이 높고 자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일본의 자살률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대개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전부터 일본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더 쇠퇴하고 있는데 왜 자살률은 떨어지는 것일까? 한국은 더 역동적인데 왜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 그런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왜 이 나라는 쇠퇴하고 있는데 평온해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왜 지금 굉장히 역동적인데 왜 불안해 보이는 것일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앞으로 많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선 아까는 그냥 자살률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은 80세 이상 자살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일본은 80세 이상 자살률도 2022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0명, 오히려 한국의 평균, 한국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요. 10만 명당 20명. 그런데 한국은 10만 명당 60명이에요. 일본의 3배예요. 노인 자살률이. 이게 80세 이상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을 봐도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큰 격차를 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리긴 그래서 80세 이상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하면은 한국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노인에게 결코 편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노인의 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노인은 지금 우리가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한국은 그 상대적 빈곤에 처한 노인이 40%나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노인 대국으로, 노인 사회로 이행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도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을 개정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노인들에게 많은 국민연금을 주고 있다 하면서 국민연금을 개정한 것이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그 뒤부터 일본에서 노인에 대한 연금을 계속 줄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일본 노인들은 가난해요. 하지만은 지금의 일본 노인도 한국의 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가난하고요. 20년 전에 국민연금을 개정할 때 일본은 노인이 부유한 상태에서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노인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것도 개정해야 되고, 노인이 가난한 상태에서 노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한국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 택한 길은 정부가 이걸 민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본 내부의 평가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부 부채가 많은가 하는 거에서 복지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됐다.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를 기반으로 복지 시스템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복지가 유럽만큼 좋지도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혹은 예측을 했었더라도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복지 시스템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 하는 반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노인을 위해서도 청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에서는 노인 보고도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65세가 정년인데 70세까지는 고용 유지의 의무가 기업들에게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사람들을 자르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면은 70세까지는 계약직이나 다른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나라 입장에서는 70세까지 일을 하게 되면은 70세까지 연금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임금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임금이 낮은 와중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와세다 대학에서 어느 날인가부터 배우자 수당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있고 부양 가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좀 더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배우자 수당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리고 또 국가로서는 세금 정책에서 내가 또 일을 하지 않는 혹은 소득이 어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은 또 배우자 공제 해가지고 세금도 그만큼 또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배우자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소득이 1000만 엔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배우자 공제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업주부도 이제 일본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로 있으면 안 된다. 전업주부를 위한 모든 그런 혜택을 다 폐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당신도 돈을 벌라. 당신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도 이제 무조건 다 놀 시간이 없다. 뭐 부모에 의지해가지고 취준생으로 있을 시간이 없다. 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기업의 도산 건수와 자살률을 보세요. 보시면은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의 도산 건수가 제가 지난 10년간 일본 사회가 좀 평온했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가 굉장히 내려갔거든요. 동시에 자살률도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제 일본 정부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민간 너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 민간에서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여유가 있어야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늘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고용이 유지되고 고용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은 좀 더 편해지겠죠. 삶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살률도 줄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정부도 우리가 정부한테 막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 정부도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2055년이 지나면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뭐 30살을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30살이 60살이 됐을 때 60살이 돼가지고 이제 막 노인 초입에 들어갈 때 그때 한국에서는 단 한 푼도 줄 연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연금을 개혁해가지고 이걸 좀 늦추자고 하는데 늦춘다고 해서 나온 안도 고갈 시기를 7년이나 16년 정도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0세는 늦춘다 하더라도 70세가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고 20세는 60세가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에서 16년을 늘린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고갈 시기가 20년이나 30년 뒤로 다가오니까 또 한 번 우리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은 전부 나가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고용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지금 이 고용을 어떻게 우리가 늘려야 되는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결국엔 노인 사회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흐름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노인 사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고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게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상황이 나쁘면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살률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어쨌든 경제도 살리면서 특히 이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실 일본이 이제 소위 자산 버블이 꺼진 게 이제 90년인데 89년 말 90년인데 그때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막 폭락을 하면서 또 기업들도 많이 도산하잖아요. 그러면 실업률도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기업 도산 건수도 그때 막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년에 실업률이 한 2.5%였던 것이 거의 이제 2배로 이상 올라가잖아요. 5.5%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기간에 보면은 근데 자살률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다가 이상하게 98년에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IMF 위기를 겪어서 그래서 그때 자살률이 진짜 많이 이제 높아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왜 그때까지는 거의 평온하게 가다가 왜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외환위 겪을 때 그때 저게 이렇게 올라가나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은 90년, 91년에 일본의 버블이 끝났을 때 지금은 일본도 전 세계도 일본에 거대한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급격하게 끝났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일본도 전 세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본의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여기 도산 건수를 보시면은 높아지긴 했지만 버블이 끝나면서 높아지긴 했지만은 도산 건수가 가장 높은 것이 1998년에서 2002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한 7, 8년을 버블 끝나고도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실업률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갑자기 버블이 끝나면서 버블이 지난번에 2007년, 8년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든가 리만샥이라든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미국은 순식간에 실업률을 치솟으면서 전 세계로 그 충격이 퍼졌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슬금슬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갑자기 막 91년, 92년, 94년 이때 도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이라든가 그 일본에서 4대 증권회사 중에 하나였던 증권이라든가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컸던 홋카이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한 것이 97년, 98년.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의 이유 중에 하나로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음모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일본 그 은행들이 자기네가 어려워지니까 타일랜드라든가 아시아에 투자해놨던 돈을 97년에 급격하게 회수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촉발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사실 일본 경제가 막 도산을 하고 일본에서 정말 우리나라 왜 이러지 하고 했던 거는 97년부터 했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98년 이때부터 기업이 많이 도산했고요. 그래서 그때 실업률도 청년 실업도 가장 높았고 일본에서 취업 빙하기, 히키코모리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이 바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본은 그 힘들었고 굉장히 그 제대로 못해서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잃어버린 20년이다. 한 2010년, 11년까지는 일본이 잃어버렸다 하는 잃어버린 20년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일본이 조금 잘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고이즈미가 나타나면서 고이즈미는 이제 일본 이대로 안 된다.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 근데 제가 딱 그때 99년에 일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니까 매일같이 방송에서 일본 문제가 뭐냐, 일본 구조개혁이 뭐냐, 구조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부딪힌 것이 일본은 지금 환자다. 근데 이 환자한테 지금 병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수술을 하면은 이 환자는 죽어버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부실채권 처리도 좀 미루고 좀비 기업도 좀 살리고 천천히 가자는 쪽이었고 고이즈미 같은 쪽은 지금 이 환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자는 죽는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이즈미가 처음으로 일본을 수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부실채권이 처리가 됐고 부실채권이 처리되려면은 좀비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연장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도산도 했고 또 국민연금도 이 사람이 수상으로 있을 때 고친 거예요. 그때 한번 개혁은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까지의 일본은 일자리라든가 고용의 안정 이것까지는 잘 생각은 못했어요. 무조건 효율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의 개혁이 있었고 이 개혁이 있고 나서 다시 또 2008년, 2009년 보시면은 기업 도산 건수가 늘어나고 그때 리만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일본이 또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다. 우리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또, 일본의 또 노인 빈곤율도 심하네? 일본의 또 아동들도 지금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아동이 우리가 선진국이 맞아?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고용도 늘려야 되고, 잡 쉐어를 해야 되고, 무조건 다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업도 협조를 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마인드가 바뀐 것이 지난 10년 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막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를 보시면은 지금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일본의 취업자의 변화를 볼게요. 우선 15세 이상 그 인구를 보시면은 15세 이상 인구는 69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를 했는데 정규직은 294만 명이 늘어났어요. 정규직이. 그리고 비정규직도 195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늘어난다. 더구나 정규직이 더 늘어난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옆에 보시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91만 명이 줄어들었고 비취업자 466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 비취업자가 바로 은퇴해가지고 연금에 의지하던 노인분들, 그리고 또 전업주부들,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그리고 또 희귀꼬물이나 이런 사람들, 또 청년 중에 취준생, 뭐 대학에서 4년 내 졸업을 못하고 이제 5학년, 6학년 되는 학생들이 여기 비취업자에 들어가니까요. 그랬는데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에 무조건 일본이 살려면은 뭐 일자리다, 그 잡이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비취업자가 줄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늘어났고, 이게 20세, 24세 그 취업자 수를 봐도 인구는 20세, 24세는 인구가 거의 참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전부 다 27만 명 정도씩 각각 늘었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지난 10년 동안에 일자리 늘리는 거에 그 목숨을 걸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그 고용률을 보면은 65세 이상을 제외한다면은 모든 연령에서 일본이 고용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은 특히, 즉 일본에서 지난 10년간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이, 여기 한번 한국의 주황색으로 된 한국의 고용률을 보세요. 주황색으로 된 한국의 고용률을 보면은 20세 후반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가장 높죠. 모든 연령에서. 그러니까 20세 후반 같으면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죠. 그런데 30대가 되면은 뚝뚝 떨어졌다가 40대부터 약간씩 회복이 돼요. 30대에 뚝 떨어져요. 이런 현상을 일본에서는 혹은 경제학자들은 그 M자 커브라고 하는데요. M자로 보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M자 커브를 보이니까 M자 커브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발견한 것이, 일본이 자기네 문제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회복된 경험이 있는, 그리고 또 선진국 병이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럽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니 이 M자 커브가 없어져 가지고 여성들도 자기들의 경력 단절을 걱정 안 해야, 그러니까 여성의 고용도 유지가 되고 보장이 돼야, 그래야 드디어 여성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구나. 과거 후진국 시절에는 여성들이 그냥 가정을 지킨다 마인드였지만, 모든 선진국은 여성의 교육과 남성의 교육이 거의 동등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대학 진학률도 거의 같은데,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나서의 여성들은 자기의 커리어를 희생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래서 프랑스, 독일에서도 전부 다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프랑스, 독일에서 이 M자 커브가 없어지면서 여성들이 계속해서 경력 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래야 이제 거기서도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 M자 커브를 없애자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지금 유럽 수준, 이 M자 커브가 유럽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있는 것은 출산율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더구나 여성이 전업주부로 가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저한테 나이 드신 부모님도 부양하고 또 배우자도 내가 부양해야 되고 또 내 아이들도 취직할 때까지 몇 년간 내가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하면 제 짐이 너무 무겁죠. 아무리 제 임금이 높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제가 부양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보다 작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함께 일을 하면은 가게 전체로 본다면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은 안 낸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겠죠. 그럼 국가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노동시간 가지고 여전히 한 방향으로, 노동시간은 어쨌든 줄여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헷갈려 하는 것도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식당에서 종업원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한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지만은, 이 종업원 2명 고용하는데 종업원이 반반씩 타임을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지금의 젊은이들은 워라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길게 일하면서 임금을 좀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짧게 일하고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원하는 사회가 또 일본이 됐거든요. 그거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해서, 과거에는 일본이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었는데 어느 날 또 노동시간 줄이자 막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OECD 평균보다도 노동시간이 줄어가지고 거의 그 유럽연합의 평균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하면서 그 잡을 쉐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임금이 정말 뭐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그건 맞는데, 하지만 우리가 뉴스로 최근에는 일본 정부도, 일본 언론도, 또 일본 기업도 임금을 올리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놀랍게도 막 임금 올리자 같이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본은 임금 대신에 우선 고용을 선택한 사회예요. 임금은 낮아도 돼. 임금은 안 올라도 돼. 뭐 10년, 20년 뭐 임금 안 올라도 돼. 하지만은 자르지는 마. 그러니까 일시간도 줄이면서 임금도 적게 주고, 하지만 자르지는 말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조건 필요한 대로 사람을 뽑아.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데 청년이 너무 적어 하는 상황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여유가 있어. 이제는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임금을 더 줄 수도 있어. 되고 나서는 지금 임금을 올리자고 굉장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한번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일본의 그 고령화 진행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그 이유가 이제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한 1.3명 정도 이렇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 4년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3명 밑으로 살짝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1.29명. 그러다가 2005년 되면 1.26명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명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지난해에 다시 또 1.26명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비상에 걸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2000년대 이미 일본하고 비슷하게 1.3명까지 이미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미끄럼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0.78명이 되고 이제 올해는 또 더 밑으로 0.7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그래도 1.3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것이 어쩌면 이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그래서 일자리 고용이 좀 안정되고 또 일자리도 또 실제 있고, 그래서 어떤 출산율을 적어도 1.3명 수준이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1.3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고용이 유지됐거나 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산율을 1.26까지 떨어진 일본에서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본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다 노동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출산율이 늘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성이 보호돼야 된다. 모성이 보호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늘어난다. 지금 한국에서는 모성의 보호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진하고요. 아직도 아기를 가져가지고 회사에다가 육아휴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사에다가 단축근무를 요구하거나 하면은 주변에서 불편함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셋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셋 중에 누군가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혹은 아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단축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떠 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못하는 부분만큼 비정규직을 고용하든 뭐를 해가지고 회사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고, 회사가 그걸 부담할 여력이 없으면은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죠. 정부 예산에서 육아휴직을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교수 같으면은 임신을 하면은 강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와세다 대학이 다른 직원을 채용하거나 시간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는 것이지, 다른 정교수들한테 자, 저분이 1시간 줄었으니까 박 교수 당신이 이걸 대신해 주세요. 이건 전혀 없어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모성애 보호라는 것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개념이 약했는데 이걸 유럽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 보호.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해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내가 피해받지 않으니까 출산 휴가를 내든 그런 것들을 막 장려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육아휴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이렇게 제공할 때 그거를 이제 그 기업이나 대학에서 모든 그런 어떤 재정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조를 하나요?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네,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막 늘리고 싶어도 기업이 여력이 없으면은, 기업이 막 도산하고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도 뭐 소니라
SK라든가 히타치라든가 뭐 굉장히 일본을 이끌던 그런 기업들도 대량 해고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소니도 한 2005, 6년에도 한번 대량 해고를 했었고 2012년, 13년 그때도 구조조정하면서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일부분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실적이 좋은 것이 N전화 저금리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N전화 저금리가 사라지면은 일본 기업들이 또 힘들어지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있긴 하지만은 일본 기업들의 그 실적이라는 것이 꾸준히 개선됐고 금리는 계속 낮았지만은 N전은 지금 같은 N저가 뭐 과거에 있었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꾸준히 돼 왔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가의 밑바탕이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망하지 않았는가? 망한다 하면서도 일본이 왜 망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아직도 어떻게 선진국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일본이 지난 10년간에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기업이 살아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같은 도전을 가지고 있고 일본 기업이 한국이나 중국의 그 시장을 굉장히 잠식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것처럼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뭐 브라질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에 의해서 잠식당할 수 있죠.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그 소재 부품은 강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완성품 반도체는 일본이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일본도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큰 경쟁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자 그러면 망한 줄 알았던 소니나 히타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결국에 샤프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은 망하고 말았을까? 이거를 본다면은 이런 부분도 한국에 굉장히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60세가 될 때까지 뭐 일본도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간 거예요. 가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60세가 됐어. 60세가 됐으니까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화를 늦추는 것. 그리고 또 이 60세에서 지금 이미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한데 이거를 최대한 관리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저는 50세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당뇨 정도는 이제 그 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병으로 진단을 받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플러스 지금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지금 온갖 지금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러니까 50이면은 60보다는 좀 더 걸을 수 있고 또 식이 조절도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도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